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내일 오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소 한 곳을 연결해서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하연 기자, 접종 준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서울 도봉구 보건소 앞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미 이곳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500명분이 도착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백신은 도봉구의 요양병원과 정신재활시설 30곳에 직원들과 입소자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 백신 접종을 하려면 제 옆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이 맞은편에 있는 길을 따라 출구로 들어가서 4층의 건강검진실로 가야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내부에서 동선을 따라 모의 접종을 하는 예행 연습도 실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내일 오전 9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직원들과 입소자 중 65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내일 하루에만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직원 5,266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292곳의 요양병원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닷새 동안 접종이 이뤄집니다. 대상자들의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 상태라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동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특정 한 명을 1호 접종자로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곳 도봉구 보건소에서 첫 접종의 의미를 담아 접종 과정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끝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전국의 접종기관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서 오늘 미리 모의 훈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될 이들에게 접종을 해줄 의료진도 긴장되고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보건소에서 열린 백신 접종 모의 훈련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백신을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진표를 먼저 작성해 아픈 곳은 없는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의사와 예진 상담을 마치고 기다리던 백신을 접종합니다. 예방 접종을 마치면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요. 15분이나 30분 정도 지난 뒤에도 호흡곤란이나 발열 등 이상 징후가 없으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보건소에선 요양시설 17곳, 300여 명을 상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봉한 뒤 6시간 정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접종 약 100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명 단위로 10분 간격으로 10명을 예약해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년차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김민태 씨는 내일 병원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작용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접종을 해보지 않고 환자분께 시술하는 것은 어쩌면 더 두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첫 접종 대상자들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신을 받은 제주에선 1호 접종자를 굳이 특정하지 않고 10명씩 동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 하지만 자칫 고령의 환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저희들이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백신 접종의 맨 앞자리에 선 이유는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인이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내일 모두 접종할 예정인 거 있고 저희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쉽게 다들 편하게 면회할 수 있는 이제 내일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탈출구가 되길 바라는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내일 아침 9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인 첫 접종에 동참하는 요양병원 한 곳을 연결해서 준비 상황과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의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접종 준비는 다 마치신 건지요? 네, 접종 준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마쳤습니다. 자, 접종 준비라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를 마치신 거죠? 네, 백신이 운송되어서 들어올 때 콜드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더라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냉장고 바깥에 설치를 해놓았고요. 예.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약사님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병원 장비를 이용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신 건지요? 네, 냉장고는 기존에 있는 냉장고를 백신 전용 냉장고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온도계는 냉장고 안의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이번에 백신 접종을 위해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접종에 이제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접종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네. 뭐 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예상과 달리 저희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간혹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직접 백신은 이제 임상 과정을 다 거쳤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하시면 병원장인 제가 가장 먼저 맞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원장님이 제일 먼저 맞습니까? 네,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맞습니다. 자, 주사를 이제 직접 맞는 입장으로서 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주사를 계속 접종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문제 생기는 것들, 뭐 국소적이거나 정신적인 부작용,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도 지금 65세 이상 환자들이 대다수인 거죠? 네. 환자 중에서는 다수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분들이나 또 보호자들은 65세 이상 그 보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하시던가요? 65세 이상이니까 나이 많다고 차별하느냐, 우리는 왜 늦게 맞느냐, 백신을 빨리 맞고 그리운 가족들, 손주, 손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고요. 네네. 소수 의견으로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좀 하셨는데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제가 이제 병원장이 가장 먼저 맞는다라고 해서 안심을 시켜드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무탈하게 접종을 잘 마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정부의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노동훈 원장이었습니다. 네, 백신은 이렇게 우리 동네까지 와 있습니다. 백신이 더 필요한 이웃이 먼저 맞으면 우리 차례도 곧 올 겁니다. 백신 접종을 두고 아직도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있을 텐데요. 전동혁 기자가 접종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접종 전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임신 여부와 최근 2주 이내에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을 맞았는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예방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또한 접종 당일 37.5도 이상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약, 고혈압약 등을 복용 중이라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약물 복용하시면 되고 갖고 계신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는다면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기고 체온 검사와 예진표 작성을 위해 접종 예약 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호흡 곤란이나 심한 부종이 생기는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예진표에 작성하고 접종 전 의사와 상담할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는 접종실 옆 관찰실로 이동해 최소 15분 이상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유심히 지켜봐야 할 증상은 두드러기, 입안의 부종, 호흡곤란, 메스꺼움과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접종 이후엔 가벼운 근육통이나 오한, 발열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저절로 좋아지며 만약 39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두 번째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 후 건강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면역 반응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려면 적어도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서 2주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할 겁니다.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아도 됩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확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내일 우리의 두 번째 백신 화이자 백신도 한국에 도착합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로 옮기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모레 오전 9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상대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백신 구매기구 코백스와 계약한 화이자 백신 58,500명분이 내일 정오 무렵 국내에 들어옵니다. 예방 효과가 95% 수준으로 확인된 화이자 백신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공항에서 간단한 통관 작업을 거친 뒤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수송 용기에 담겨 운송되고 군과 경찰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국내 도착 다음 날인 모레 오전 9시 국립중앙의료원 예방접종센터에서 곧바로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 등 모두 300명이 대상입니다.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또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또한 공급 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의료진에게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천안 순천향대병원 등 비수도권 예방접종센터 4곳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8일부터는 접종 인원이 120명을 넘는 병원 82곳도 화이자 백신 자체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전국 143개 병원 의료진과 종사자의 96%에 달하는 54,498명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받고 이후 3주 뒤인 4월 10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새벽 시간 백신을 실은 차량들이 마치 모세혈관처럼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주로 가던 백신 상자는 정상 온도보다 0.5도 낮은 게 확인되면서 운송 도중에 전부 회수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미 기자입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전국으로 백신을 옮길 냉장 트럭과 경찰차, 군 차량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물류창고에서 밤새 각 지역별로 나뉘어진 백신이 냉장 상자에 담겨 트럭에 옮겨집니다. 5시 50분, 마지막 확인 절차까지 마친 트럭들이 경찰과 군의 호의를 받으며 물류센터를 빠져나갑니다. 아침 8시 50분, 이천 물류센터를 출발한 백신이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테이프로 봉인된 트럭 문을 열자 상자에 담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신은 곧바로 보건소 예방접종실의 백신 전용 냉장고로 옮겨졌습니다. 영상 2도에서 8도로 정해진 백신 보관 온도에 이상이 생기면 냉장고에서 경고음이 납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관리할 예정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송 첫날인 오늘 1차로 운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16만 3천여 명분. 오늘만 1톤 트럭 56대에 실려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540여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로 가던 백신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목포항으로 향하던 트럭 안 백신 수송 용기의 온도가
1.5도로 떨어져 적정 온도인 2도에서 8도보다 0.5도 낮게 유지된 것입니다. 품질에 손상은 없었지만 방역당국은 1,950명분 가운데 1,200여 명분의 백신을 교체해 다시 제주로 보냈습니다. 보관 온도에서 약 0.5도씨 정도 벗어난 상황이었고 백신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안동 공장에선 16만 3천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출하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입고됐습니다. 백신 배송 작업은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6명. 다시 3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의 단계를 계속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의 주민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어진 역학조사 결과 가족 7명, 직장 동료 3명 등 모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관악구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과 그 가족 등으로 전파가 계속 이어져 15명이 누적 확진된 상황. 최초 확진자로부터 지인의 가족에게 전파된 후 이 가족의 직장 동료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가족 지인 간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을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재확산의 불씨는 남아있는 정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14명이 추가됐는데 이 중 2명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이고 한 명은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경남, 전남 외국인 친척 모임 관련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의 간소화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도 예정보다 한 주 미뤄진 다음 주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먼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지금 일단 내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법사위 회의를 쭉 지켜봤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의료법 개정안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4.3 특별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도 상정돼 있었는데 앞선 안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결국 법사위는 오후 6시 45분쯤 회의를 끝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은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유보가 됐다는 게 좀 찜찜하기도 한데요. 혹시 다음 달 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 여당 측 법사위원들과 통화해봤는데요. 이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야권에선 오늘 아침까지도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법으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지금 국회 모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1차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사들과의 정면 충돌은 일단 유보하장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소관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이고 여론의 지지 또한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금으로선 우세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신수합니다. 자, 의료사고와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국민의 90%가 찬성한 수술실 CCTV 설치. 자, 그런데 정작 국회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럼 국회의원들은 대체 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수술실에서 벌어진 생일 파티. 과다 출혈 중인 환자 옆에서 화장을 하는 간호사. 마취에 들어간 환자를 성희롱하는 의료진. 설명은 안 했네. 얼굴은 많이 했는데. 그러네. 아까 제 생각에는 그거 준비하지 마세요. 의사는 나가버리고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정형외과에선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황당한 수술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게 됐습니다. 국회도 이번엔 꼭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산된 게 아니라 그럼 다음을 기약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이견이 있어 무산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체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 동의뿐만 아니라 의사 동의도 받아서 하자. 안에서 수술하는 행위들, 촬영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와 환자들의 의견이 통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들 모두 수술실 안 CCTV에 대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수술실 CCTV 설치에는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민주당 안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안 CCTV는 자율에 맡기자는 것, 녹음도 금지됐습니다. 대신 공공의료기관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공공병원부터 한번 해보자. 상급종합병원 부분들부터 가는 건 어떠냐. 내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율은 이미 60%가 넘었고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합니다. 법이 통과돼도 바뀌는 건 별로 없는 셈입니다.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을 국회가 머뭇거리는 이유,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로비가 상당히 의협에서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의협 단체뿐만 아니라 의사들한테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또 우리 의원실도 항의성 전화가 좀 다소 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술실 CCTV 촬영과 녹음을 의무화하자는 여당 의원의 입법안은 지난 국회에 이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나 진배 없고요. 법안의 취지와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그것을 법안을 준수하면서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얼마의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한 뒤 이 계약을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도 실거래가는 애초 계약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산 걸로 신고를 한 뒤 계약 취소를 반복했다면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한 수상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수상한 거래 취소를 무더기로 적발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작년 6월 15억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갑자기 17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깬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이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근처 다른 집도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최고 가격으로 신고했던 거래가 취소된 겁니다. 기준이 될 만한 가격, 즉 신고가를 잔뜩 올려놓고 정작 거래는 취소한 경우가 지난 1년 동안 3,700건이나 됐습니다.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전산망을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런 거래 취소를 2번 이상 반복한 경우가 952건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5번이나 거래 취소를 한 경우도 36건이나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전문적인 가격 조작 세력이 의심됩니다. 아파트를 사들이고 신고가를 조작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비싼 값에 팔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면적이 신고가로 거래되면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은 물론이고 주변 유사한 단지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시장의 정상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가 조작과 다름없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 모두 쉽지 않습니다. 등기 시스템과 거래 신고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데다 허위 거래가 밝혀져도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백내장 수술 뒤에 실명 위기를 포함해서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조사를 벌였는데 수술에 사용한 특정 약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조회사는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살 서영환 씨는 넉 달 전 눈이 부어오르면서 물체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후 수술을 4차례 더 받았지만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병명은 눈에 곰팡이균이 번지는 안내염. 우측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막 부었어요. 점점 더 하니까 실명 위기까지 왔으니까 안 되겠다고. 5개월째 치료 중인데 아직은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5번째 수술이라서 피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만지지 못하게 아프더라고. 그거 가서 한 달 동안 앉아서 자라고. 이런 부작용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질병청이 확인한 환자만 146명에 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구 주사를 맞으면서 지금 그 약 먹는 약 부작용 때문에 간 손상이 크게 오셔서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작용 환자들의 93%는 같은 주사제를 사용했습니다. 유니메드라는 제약사의 백내장 주사제였는데 식약처가 조사했더니 곰팡이균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유니메드 거는 제약회사가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한 것이고 식약처가 작년 12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기존의 주사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시력이 떨어지고 안구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주사제로 인해 피해를 겪는 환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약사인 유니메드 측은 지금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발표났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무조건 다 인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해당 제품을 허가했던 식약처는 허가엔 문제가 없었고 제품을 잘못 관리한 제약사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허가 단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업체가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책임이 크게 있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유니메드 측은 다음 주 중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선수들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장을 제기했던 그 후배들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주장했던 이들이 누군가의 가해자라는 의혹인데요. 박주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기성용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축구 인생을 걸고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고통받은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며 악의적인 댓글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의혹 제기 당사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중학교 축구부 1년 후배였다는 전직 선수는 2004년 당시 합숙소에서 성폭력이 가해졌고 거부하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가해버려 진 사람이 해라. 안 한다고 하면 한 명씩 나오라. 그럼 맞아라. 친구가 하는 현장을 봤어요. 눈앞에서. 그럼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 이런 행위를 강요하며 즐거워했다고도 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 상대로 웃으면서 막 얘한테 하라. 예, 자기한테가 아니라 막 친구한테. 그게 재밌었나 봐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률 대리인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그 사건은 사실이래요.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전 몰랐죠. 하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들이 기성용 측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성폭력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싸우든가 아니면 돈 받고 끝내든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오보라고 기사가 뜨면은 진짜 될까봐. 근데 어떤 게 더 이득이냐 이거죠. 충격적인 폭로가 하루 만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21년 전 성폭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이 거리에 전기차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걸 체감하지만 배터리 안전 문제는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배터리 화재도 끊이질 않습니다. 일단 불이 나면 끄는 것도 어렵고 탑승자를 구조하기도 어려운 게 이 실제 화재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얼마나 안전한 건지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서울 한남동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 주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조수석 쪽은 충돌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의 보고서입니다. 배터리셀에서 빠르게 발열 후 불이 났고 초진이 됐는데도 하부에서 지속적인 연소가 일어나 진압이 쉽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난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의 화재 사고도 비슷합니다. 천장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진화에 애를 먹어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전기차는 일단 불이 나면 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을 냅니다. 그런데 이 열이 다시 연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방관들은 전기차에 불이 나면 차를 들어올린 뒤 하부 배터리에 수십 톤의 물을 쏟아부어 완전히 식히는 방법을 씁니다. 독일에서는 아예 전기차 자체를 수조에 담그는 장비까지 나왔습니다. 불 끄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런 방식도 등장한 겁니다. 일단 물로 끄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안 꺼져요. 물로 끄서는. 구조상 하부에 배터리가 쭉 깔리는 식이에요. 이제 하부에 있으니까 불 끄기도 어려운 거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차체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GMP is also developed with safety being the single most critical factor. For passengers protection, EGMP has an ultra-strong structure. 전기차가 더 불이 자주 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차량 화재 통계를 보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전체의 0.02%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주행거리 기준으로 테슬라의 화재 사고가 오히려 다른 차들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크게 위험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은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두세 달 사이에 차량 절도 사건이 수십 건 발생해서 경찰이 일당을 체포했는데 처벌은커녕 그냥 풀어줘야 했습니다. 만으로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는데요. 풀어주었더니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어둠이 깔린 주택가. 주변을 둘러보던 한 소년이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더니 직접 운전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A군 등 4명은 이 차량을 타고 원주에서 인천까지 간 뒤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은 불과 하루 전에도 또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버렸습니다. 이들 10대 4명이 최근 석 달 사이 원주에서 저지른 차량 절도는 확인된 것만 40건.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으면 대부분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 나가셨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모시더니
차가 없어졌다고. 문제는 A군 일행 4명 모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겁니다.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차량 절도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앞서 A군 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촉법소년 조항 때문에 이들을 풀어줘야 했고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버스 도망 내고 집에 안 되면 그만 강제성이 없어. 데려가려도. 촉법소년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사처벌 연령대를 낮추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도심에서 음주운전 도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무려 10km를 달아났는데 경찰과 시민들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급히 차로를 바꾸며 질주합니다. 아찔한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기 직전 겨우 멈춥니다. 보행자! 와. 다시 내달리기 시작하더니 불법 유턴에 역주행, 신호 위반을 거듭하며 도로 위를 휘젓고 다닙니다. 바로 뒤에서 택시기사가 경찰과 통화를 하며 추격합니다. 진구청 앞에 경찰차. 스타렉스 비상등 스타렉스. 여기. 결국 달아나던 승합차가 멈춰섰고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는 부산 가야역 인근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작했고 추격하던 다른 택시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저 차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저는 그 다른 차로로 가서 그 정지선에 섰거든요. 이제 제 옆에 이 다른 차로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는 걸 봤어요. 차량과 시민들이 북적이는 부산 서면 일대에서 무려 10km나 도주극을 벌였고 택시와 경찰차, 오토바이까지 차량 10여 대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일대에서 30여 분간 이어진 추격전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연어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났고요. 몸에 힘이 없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경찰은 만취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또다시 듣고도 믿기 힘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30대 엄마가 자신의 6살 딸을 4층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고 자신도 뛰어내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주민이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의 4층 빌라 건물에 한 여성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 뒤 이 여성은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여성이 스스로 뛰어내리기에 앞서 6살 여자아이가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을 집 창문 밖에서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아가 이래 쥐고 나가 있는 기라 나대역한데 가면 떨어졌거든. 다행히 지켜보고 있던 주민이 간신히 아이를 받아냈고 인도에 무사히 내려뒀습니다. 아이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친 아이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뛰어가서 애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싶어요. 이 여성이 왜 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는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새벽에 집 안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이 부부가 다투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맨날 그 경찰차 2대가 자주 와요. 그래서 뭐 싸워서 누가 주민 신고했나 싶어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네, 많이 들려요. 구미 씨는 집에 함께 있던 3살배기 아들을 임시 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아이 아빠를 불러 조사하고 아이 엄마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허술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죠.
가해 부모들의 말만 듣고 조사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건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2주 만에 부모에게 맞아 숨진 아기. 구급대원이 엄지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 갓난아기를 아빠는 4차례, 엄마는 3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유를 토해서 자꾸만 울어서 오줌을 싸서 아기를 침대로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부모는 이미 1년 전 생후 3개월 된 첫째 딸도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해 분리조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염려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떻게 둘째 아이를 잘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빠는 기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상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바로 전날에도 아동보호기관이 가정방문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생아인데다 코로나가 위험하니 나중에 보자고 해 방문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가 이제 끝난 다음 날 저희가 사망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볼 수만 있었더라면 즉시 분리해서 좀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만나는 걸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사실 그 아이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상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외부기관에서 법으로 저희가 밀고 들어갈 만한 권한은 없었어요. 지난 2013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다가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8살 서현이.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현이는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져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서연이가 4살 때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부모는 강력 부인하며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숨진 정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격렬히 항의했고 학대 징후를 포착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이 갔잖아. 뭐 같이 가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또 그쪽으로 고민했어가지고.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양부모가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었다, 놀다가 다쳤다고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스스로 항변할 수 없는 데다 가정 환경상 특이점이 없는 경우 부모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마치 그 부모가 너무 문제적이고 부모라면 누구나 해야 될 것 같은 걸 하지 않아서 생긴 일처럼 보이지만 평범하게 너무 일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폭력이 학대란 말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시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부모는 가해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전문가들이 같이 협동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 실효성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부모의 차를 몰래 훔쳐서 운전을 하던 중학생 4명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들은 작년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교육당국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북 익산시 승합차 한 대가 인적이 드문 시내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 뒤로 경찰차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승합차 뒤쪽을 들이받으며 세워보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 앞뒤로 순찰차가 에워싸지만 유유히 빠져나와 다시 달아납니다. 30분가량 이어진 추격전. 무려 7대의 순찰차가 승합차를 둘러싼 끝에 겨우 멈춰 세웠는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황당하게도 남자 중학생 2명과 여자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아버지 옷에 있는 차키를 훔쳐나와 친구들과 새벽 질주를 벌인 겁니다. 자정 무렵 차량을 몰고 나온 아이들은 이곳에서 검거될 때까지 무려 5시간가량을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 차 가지고 나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차량 주인인 이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 학생들이 몰래 차량을 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학교에서 징계와 상담까지 받았는데 같은 일을 또 벌이자 신고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때는 한 2명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효과가 없고 시간 낭비고 어차피 안 가도 청소년이니까 처벌이 안 되잖아요.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만 14살을 넘겨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비폭력, 평화라는 신념 때문에 군대 가는 걸 거부한 사람에게 오늘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살아온 삶을 살펴봤을 때 비폭력을 신념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 어떻게 가려지는지 공윤성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오모 씨. 군대는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조직이라며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3년 전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정당한 입영 거부가 아니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가 주장하는 양심을 진실로 믿기 어려운 만큼 병역을 기피한 거란 판단입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과거 처벌 전력. 집회에 참가한 오 씨가 경찰관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으로 미뤄 비폭력 신념이 깊고 확고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유죄가 확정된 병역 거부자 홍모 씨. 전쟁 반대나 평화 운동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공개적 저항 의사를 전혀 드러낸 바 없다고 1, 2심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비폭력 평화주의가 신념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권위주의적 문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대는 못 간다면서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는 산업기능요원은 괜찮다던 발언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면밀히 심리하여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걸까?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로선 처음으로 구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고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는 구 씨는 가족들의 설득으로 군대는 다녀왔지만 전역 이후 양심을 지키겠다며 14차례나 고발되면서도 예비군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관대해지는 추세지만 개별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양심의 무게와 진정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범죄 조직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79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카메라에 담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창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절단기까지 동원해 겨우 문을 엽니다. 가까스로 내부에 진입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재소자들을 진압합니다. 방패로 무장하고 출동한 군경 800여 명, 교도소 외곽도 봉쇄했습니다. 경찰은 혼란을 틈타 도망친 재소자들을 오토바이로 추격합니다. 에콰도르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두 범죄 조직이 교도소 내 두목자리를 놓고 패권 전쟁을 벌인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직접 만든 흉기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79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ero hay fuerzas oscuras que amenazan nuestra convivencia. Eso no se puede permitir. 범죄 조직과 무관한 일반 재소자들도 상당수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수습하겠다며 차에 관을 싣고 달려왔습니다. Lo que queremos saber es que por lo menos nos pasen una lista para saber si realmente mi hermano se encuentra bien. 에콰도르에서는 교도소 내 범죄 조직 간의 싸움으로 작년에도 100여 명의 재소자가 숨지는 등 폭동이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고등학생이 쓴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자신과 어린 동생을 위해서 무료로 치킨을 먹게 해줬던 사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재휘 씨는 며칠 전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만났던 두 형제. 그중 맞이 18살 A군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박 씨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방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먹은 꽉 쥐고 있고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고. 쭈뼛쭈뼛하던 형이 어렵게 내뱉은 말. 5,000원밖에 없다. 5,000원치만 먹을 수 있는. 미안한 듯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을 보며 박 씨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A군과 7살 어린 동생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생이 유독 치킨이 먹고 싶다며 심하게 졸라댔고 이를 보다 못한 형이 꼬깃꼬깃하게 아껴둔 5,000원을 꺼내서 동생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치킨을 파는 곳은 없었고 여러 가게를 전전하던 형제는 이윽고 박 씨의 가게에 다다랐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가슴 찢어지죠. 박 씨는 A군이 수줍게 내민 5,000원을 도로 손에 쥐어주고 형제를 배웅했습니다. 너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닭은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이후 동생만 몇 번 더 와서 치킨을 먹고 가다 미안함 때문인지 동생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건데요. 형인 A군이 손글씨로 꽉 채운 A4 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며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고 잘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박재휘 씨는 A군의 진심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편지 써준 거 내용 다 읽어봤어. 마치 사람이 되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고맙고 힘 많이 얻었어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너 사는 게 계획도 듣고 싶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가덕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까지 한마디로 여권의 주요 인사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래전에 결정된 일정이라면서 보궐선거용이라는 의심에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배를 타고 신공항 예정 부지인 가덕도 앞바다까지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첫 단추가 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을 환기시키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건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최근 건설 비용이 28조 원에 이르고 안전 문제 등이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국토부에 대해선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2030년 이전 완공을 위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시한 겁니다. 동행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방문엔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모두 동행해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습니다. 행사 성격에 대해 청와대는 오래전 결정된 지역 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보궐선거에 개입한 거라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당내에 뜻이 엇갈린다는 것도 다시 한번 노출시켰습니다. 이어서 나세영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달라 당론이 없는 국민의힘은 일단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자체를 문제 삼으며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문한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용과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한 국토부 보고서도 별 문제가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새롭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서로 지금 저 의견들이 조율이 되고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당내 냉운 기류는 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건 문제지만 간 김에 대통령이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는 이중적인 요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왕에 선거운동하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내려가셨으면 부산에 합당한 확실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덕도 신공항 선점 경쟁을 벌이며 선거용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내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강요하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반환경적 토건 사업이 될 거라고 우려하면서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피해 금액이 1조 원 넘고 피해자는 수천 명인 라임 사태.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를 부실하게 판매한 책임을 물어서 시중은행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채용 비리부터 여러 금융사건 때마다 경험했지만 윗사람은 멀쩡하고 아랫사람만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조 원대 펀드 사기극 라임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오늘 제재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라임 펀드뿐만이 아니라 신한금융에서 환매 중단된 모든 펀드의 책임을 물어 김감원은 당초 강경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조병용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직무정지는 앞으로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이 다가오자 금감원은 정상 참작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 눈치를 보고 있다. 왜 눈치를 보느냐? 금융권에도 전관 예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계열 금융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수백조 원을 굴리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러난 금융지주 회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줄줄이 연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회장 자리를 지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명주 부회장 역시 채용 비리로 재판까지 받고 있지만 실세 부회장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조영병 신한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책임지긴커녕 모두 연임했습니다. 밑에 꼬리 자르게 하고 도하 직원들이 총알바지로 내세우면 3년임 4년임까지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지금 금융지주 회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회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지난 3년간 부결이나 수정한 안건은 1%대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일 오전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소 한 곳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하영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준비 상황을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서울 도봉구 보건소 앞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미 500명분의 백신이 이곳에 도착돼 있는 상태고요. 이 백신은 도봉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30곳의 직원들과 입소자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내일 백신 접종을 하려면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그 맞은편의 길을 따라 출구로 들어가서 이 4층에 있는 건강검진실에 가야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내부에서 동선을 따라 모의 접종을 하는 예행 연습도 실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내일 오전 9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직원과 입소자 중 65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내일 하루에만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직원 5,266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292곳의 요양병원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닷새 동안 접종이 이뤄집니다. 대상자들의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 상태라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동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특정 한 명을 1호 접종자로 의미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곳 도봉구 보건소에서 첫 접종의 의미를 담아 이 접종 과정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내일 화이자사의 백신도 정오 무렵 국내로 들어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백신 구매기구 코백스와 계약한 화이자 백신 58,500명분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은 모레 오전 9시 국립중앙의료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보관도 용이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선 72%, 남아공에선 64%의 긍정적인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예방 효과가 약 95%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두 백신의 임상시험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중증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국 86%, 남아공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다음 주부터 미국 내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If an EUA is issued, we anticipate allocating 3 to 4 million doses of Johnson & Johnson vaccine next week. 무엇보다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또 일반 냉장 온도에서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his is extremely helpful. People don't have to come back a second time. We don't have to store it at super cold temperatures or thaw it out.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콜롬비아대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뉴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예방 효과도 적다는 점에서 남아공발 변이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2회차 접종을 일단 미루고 그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예정된 일정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량도 부족하고 주사기도 잘못 구입해서 누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첫 백신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국립병원장이 맞았습니다. 全く痛くないので、大変安心しました。 지금은 먼저 맞겠다고 자원한 의료 종사자 4만 명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엔 나머지 의료 종사자 470만 명, 4월 1일부터는 고령자 3,600만 명이 맞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高齢者向けのワクチンを自治体に発送します。そして4月12日から接種をする。 그나마 12일엔 일부 지역뿐이고 본격적인 접종은 26일부터나 가능합니다. すべての方に一斉に用意ドンということにはなりません。徐々に広がってまいりますし、3600万人ですから。 가장 큰 이유는 백신 공급 부족. 일본은 인구보다 많은 1억 5,7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실제 수입량은 0.27%인 42만 명분뿐입니다. 고령자용으로 들어오겠다고 발표한 백신도 55만 명분인데 전체 고령자의 1.5%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벨기에에서 생산한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고 있는데 화이자가 백신을 얼마나 줄지, 이후에 수출 승인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 종사자, 일반인 접종 등은 일정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한 병당 6회 접종이 가능한 주사기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수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1,200만 명분을 버릴 판입니다. 일본 업체의 생산을 독려하고 한국 업체에도 8천만 개를 주문했지만 제때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いい努力をしております。すいません。もう少し見えてきたところでお伝えをしたいという。 여당에선 급한 대로 한 번씩만 접종하자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예상과 달리 백신 접종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백신에 큰 기대를 걸었던 올림픽 정상 개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안철수 또 안개화법, 의료법 찬반 알쏭달쏭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서 왜 지금 하려는 거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에요. 예,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 어제, 오늘 잇따라 입장을 내놨는데 알쏭달쏭한 내용 때문에 정치권에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자, 방향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에선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사 출신 안 후보가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안 후보를 최대집 의협회장의 아바타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이고 오늘도 입장을 밝혔는데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안 후보는 뭔가 작심한 듯 오늘 아침 회의를 의료법 관련 발언으로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반대가 확실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네.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만 들어보면은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들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네. 다만 의사는 고위 공직자처럼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발언을 3번 끊어서 들었는데 이 마지막 말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배열하면요. 시기상으론 문제가 있지만
법안 취지엔 찬성하는데 과잉 제재엔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부분 찬성인지 부분 반대인지 찬성 반대를 뭐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알쏭달쏭했다는 건데요. 오늘 안 후보 발언 직후에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 정반대로 엇갈린 해석의 기사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찬성했다는 제목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서 안 후보 측에 전화해봤더니 네. 오히려 지금 법안 처리엔 반대한다라는 뜻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반대한다. 네. 그러면 그 말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안 후보의 말을 두고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안개화법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의사라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중도 노선이어서 애매모호한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도 입장을 밝혔죠. 예,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도 또 야당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의사협회에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좀 결여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가 얼마나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걸 볼모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면허 박탈하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나 다른 전문 업종은 좀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국민들께는 좀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자, 나경원 후보가 빠졌는데 나 후보의 경우엔 조금 전 전화로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의료법 개정안 지금 내일 본회의까지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이후에 각 후보들의 반응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프로야구 신세계 입단을 위해 오늘 귀국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추신수 선수도 가족과의 생이별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빅리그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난 지 20년 만에 추신수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추신수는 신세계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한국에 오는 건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후회를 덜 하는 걸 선택하고자 가족들이랑 상의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빅리거 추신수도 가족과 이별은 힘겨웠습니다. 아내 하원미 씨도 애틋한 이별에 눈물을 보였고 올해 11살인 딸 추소희 양도 아빠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응? 안 괜찮아? 제일 힘든 비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해서 자주 물어보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는 날. 추신수는 새로운 도전의 이유로 한국 야구 부흥과 우승을 꼽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좀 이렇게 주춤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하려고 왔어요. 후배들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이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추신수는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후 다음 달 11일 신세계에 합류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국내 복귀가 가장 반가운 이들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스프링 캠프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신세계 선수들을 송기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곳은 신세계 구단의 전지훈련지 제주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가세로 지난해 9위에서 단숨에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선수단도 부푼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5년차 로맥은 벌써 싱글벙글입니다. 추신수 형님 안녕하십니까? 로맥입니다. 사랑해요. Maybe I'm even more Korean than him right now. 추신수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7번을 달았던 이태양은 류현진의 전화를 받고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현진 형이 신수 형 잘 모셔라 대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17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야 그럼 99번 다뤄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반가운 건 동갑내기 김강민입니다. 그냥 빨리 와서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는 제가 다 서포트 할 테니까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해왔던 대로
주장 이재원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리그에서 또 선수들한테 존경받는 또 리더였기 때문에 신수영이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다가가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함께 외야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지금 입장들인데, 근데 어쨌든 뭐 프로니까 팀이 강해지는 거고 또 본인이 강해지는 거고. 추신수의 가세로 우승 도전은 물론 국내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4명 이상의 팀 내 30홈런 타자 배출이 가능할지 신생팀 신세계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KB 박지수 선수가 2년 만에 정규리그 MVP로 선정됐습니다. 정규리그 1위가 아닌 팀에서 MVP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로 박지수는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27일부터 시작인데요. KB와 맞붙는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이 박지수 선수를 막기 위한 비법을 제시했습니다. 보면 상대팀 선수 정수리를 보고서 농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작전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머리를 감지 말라고 그러려고요. 경기 당일날은 좀 맨수레덤을 정수리에다 좀 해서 가르마를 탈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머리를 안 감아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정말 그런데 둔한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를 며칠 안 감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머리를 안 감다 보면은 뭐 자꾸 손이 자꾸 머리를 긁고 그러니까는 슛감에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머리를 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머리 감기가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피겨 세계선수권 국내 선발전에서 차준환, 유영 선수가 각각 남녀부 쇼트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잔뜩 흐리기만 한 서울과는 달리 남쪽으로는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남 남해안 일대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오는 등 지금은 실제 비의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지는 새벽 동안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이 5에서 40, 충청도는 5mm 미만에 불과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 해안가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 일요일까지도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후론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지진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오히려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일요일에는 1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도 점차 맑아지겠지만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오후부터는 내륙 지방의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아지겠는데요. 서울 영하 1도, 대구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3일절인 월요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